안녕하십니까. 제41차 모교대회 진행을 맡은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협력행정관 이시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모교대회 1주년의 자리를 기념하는 자리에 전체 진행을 맡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오늘은 모교대와 국민과 함께한 1년의 여정을 주제로 지난 1년간의 모교대와의 성과와 에피소드, 아쉬웠던 점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모교대화는 국무총리실 페이스북과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많은 의견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23일 모교대화 첫 개최 이후 오늘 이렇게 모교대화 41차를 맞았습니다. 총리님, 모교대화를 통해 많은 분들과의 소통과 대화를 위해 정말 쉼없이 달려오셨는데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인사 말씀과 겸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교대화가 문을 연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작년 봄에 시작했던 모교대화가 긴 겨울을 지나 다시 봄날을 맞이했습니다. 그야말로 1년을 이렇게 한 바퀴 돈 셈이지요. 그간 40차례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교대화는 제가 총리에 취임하기 전부터 구상했던 갈등 해결과 사회 통합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대화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총 280여 분의 사회 각계각층 인사를 초청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또 제가 직접 실시간 댓글을 보고 답하면서 국민과 격의 없이 소통을 했습니다. 국회 일정이나 공휴일, 또 작년 8월 수해 현장 점검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도 빠짐없이 모교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달려왔고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대화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면 서로 간의 오해가 사라집니다. 지혜는 더 크게 모아집니다. 위기를 넘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컸는데 그 위기를 딛고 일상을 차분히 준비하는데 모교대화가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모교대화에서 지나온 길을 찬찬히 되짚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소통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인사 말씀 해주신 것처럼 지난 1년간 모교대화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모교대화에 문승우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께서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모교대화에 개근상이 있다면 국무 2차장님께서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교대화 최다 출연자로서 모교대화 참석자분들의 제안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셨는데요. 국무 2차장님께서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문승욱입니다. 총리님, 국민과 함께 해온 모교대화 1년간의 여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사회자분께서 제가 이제 개근상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이거 출연을 하면서 한번 세어보니까 40번의 모교대화 중에 제가 34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근은 아니고 뭐 거의 개근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참석할 때마다 제가 조금 걱정을 했던 게 매번 주제도 다르고 나오시는 분들도 각계의 전문가분들이 다 나오시는데 저 사람은 뭔데 이렇게 매번 나와서 뭐 가끔은 발언도 하고 이러나라는 걱정, 시청자분들이 좀 의아해하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국무조정실에서 맡고 있는 분야가 이제 경제 사회 분야의 여러 정책 이슈들을 이렇게 챙기고 또 부처들과 함께 조정하는 역할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이 모교대화가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여러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논의하고 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정책으로 키워나가야 될 부분은 그때 참석하셨던 장차관님들 또 정부 인사분들과
그 함께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 그 외에도 총리님께서 또 각 전문가 또 국민 여러분이 함께 소통하는 그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언젠가 있을 이제 모교대화 시즌 2가 어떤 형식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해주신 총리님께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있었던 40번의 모교대화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또 정부가 소통하는 하나의 이제 좋은 사례와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점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교대화는 지난해 4월 시작한 이후로 휴일이나 국회 일정을 제외하고는 매주 빠짐없이 개최되었는데요. 특히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중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리 주재 회의를 매 가감없이 국민들께 공개한다는 것은 유례없는 새로운 시도이자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리님, 모교대화가 한국형 대화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모교대화를 벤치마킹 하셨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총리님, 이런 평가를 접하실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쁘지 않죠. 사실 이제 이 모교 대화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갈등이 심한 사회예요. 그래서 이 좀 갈등을 대화를 통해서 해소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좀 더 나은 미래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물론 뭐 이것은 이 외국에 있었던 그 스웨덴 모델을 참고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이 한국형으로 제가 이걸 잘 만들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제 생각인데 다른 언론이나 밖에서 그 모교 대화가 한국형으로 잘 발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할 노릇이고요. 아마 그러나 이제 그 한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다시 잘 검토해서 진짜 그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대화 모델로 제대로 좀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매해 긴 시간 모교 대화를 좀 생중계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답변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떠셨는지요? 제가 원래 생중계에 강하잖아요. 예, 근데 뭐 사실 아무리 제가 정치를 하고 있고 또 이 직접 인터뷰하고 하는 기회가 많았다 하더라도 이제 생중계 하는데 이렇게 쓰면 혹시라도 뭐 어떤 실수를 하지 않을까, 또 뭐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분들도 잘 도와주셨고, 또 KTV에서 국민과의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스태프들, PD 모든 분들이 정말 잘 도와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쉽지 않은 그런 그 여정이었지만 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모교 대화를 쭉 잘 진행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이죠. 물론 이제 함께 해주신 출연자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할 일이고요. 네, 또 모교 대화를 진행하면서 총리님께서 또 직접 또 실시간으로 댓글도 모니터링 하시기도 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문의나 응원도 굉장히 많았고 또 부정적인 의견과 악플도 좀 있었습니다. 총리님 댓글들 중에서 혹시 좀 기억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악플과 같이 좀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번은 그 댓글을 보고 있는데, 야, 이 총리가 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듣긴 하나? 뭐 그런 이제 댓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속으로 물론 알아듣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때 조금은 좀
의아했다고 할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뭐 좋지 않은 악플들도 가끔 있죠.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좋은 얘기만 듣겠어요? 좋은 얘기도 많이 있고 그 가운데 좋지 않은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서로 비기면 되죠. 그래서 설령 악플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국민의 목소리다. 그리고 이런 목소리도 우리가 들어가면서 참고해가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약간 그 졸릴 때도 있어요. 출연을 하는데도 그래도 뭐 조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그건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 악플도 또 국민의 의견으로 생각하셔서 소중하게 또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국무 2차장님께서도 혹시 기억에 남는 댓글이나 뭐 악플 같은 게 있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총리님 자리에는 이렇게 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저 실시간으로 댓글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저는 참석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 메모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을 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가끔 휴대폰으로 이렇게 훔쳐보기도 하고 그러기는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작년 6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라는 주제로 전문가분들이 오셨을 때인데 김누리 교수님, 중앙대 김누리 교수께서 교육개혁에 대해서 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 입시 철폐를 하고 대학 입시를 폐지하고 보다 이렇게 그 다양한 이제 인재들이 진출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학 입시 폐지에 대해서 지지 댓글이 막 이렇게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뭐 다들 시험을 싫어하니까 네. 그런 게 하나 기억에 남고 작년 말쯤에 청년 정책을 논의하는 이제 모교 대화였는데 그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 이제 위원분들이 몇 분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청산유수로 말씀들을 다 잘하셨어요. 그때 댓글이 저 양반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어떻게 이렇게 말빨이 센가 뭐 이제 이런 식의 댓글이 좀 뭐 악플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약간 시샘하는 이제 그런 댓글이 좀 붙었었던 것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때 그 세션은 지금 저 국무조정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이렇게 청년 위원들의 말빨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압축돼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네, 모교대화는 기존의 어떤 회의체보다도 좀 더 생생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 진솔하게 다가가는 소통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 우리가 모교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와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내딛는 걸음이 세계 모든 국가들이 따라 걷는 희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여기 올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김호란 선생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왔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굉장히 오래 갈 거고. 이번 코로나가 교육의 1차 주체가 부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영 장관님 말씀하시죠. 저도 얘기해야 되는. 평가 내지는 뭐 코멘트를. 재난안전기본법 가지고 우리가 감염법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습도 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양대 노총위원장님과 그럼 이거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오늘은 노사정 대표자들과 함께 8번째 모교대화의 문을 엽니다. 수도권의 밀집이 감염병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이 지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국가산업 균형 발전에 새로운 좀 대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경제적 효과도 크고 불평등도 완화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는 소위 4차 혁명 시대,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비대면 디지털 온라인 경제가 비중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가 우리의 미래 교육을 한 번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런 예산이 확보됐다고 치면 대기업을 주지 마시고요. 중소기업을 주세요.
보고 말씀해 주세요. 부끄러워서 너무 미소가 예쁘셔가지고 정말 전쟁터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하고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또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서 공연을 굉장히 한 17년 정도 해오고 있고요. 작은 거지만 저희가 참 그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때가 아니다. 전문가들 말씀처럼 구제, 릴리프, 회복, 리카버리, 개혁, 리폼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단연코 코로나19였습니다. 모교대화에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각도로 논의했는데요. 또 코로나 대응으로 말하자면 또 총리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 취임하신 지 6일 만에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지금까지 방역을 지휘해 오셨습니다. 최초로 국무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게 된 중대본 체제가 가동되면서 코로나 총리, 세균 잡는 세균맨 같은 웃지 못할 변명도 얻으셨는데요. 그간 코로나19를 위해 일선에서 진두지휘하시고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총리님께서 작년 2월에 또 대구 경북 지역의 1차 대유행 시기에 대구에 있으시면서 코로나와 싸우셨을 때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총리님 그 당시에 좀 긴급했던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예, 정말 그때는 심각했었죠. 갑자기 대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대구 시민들이 그야말로 멘붕 상태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구에 그런 소식이 있어서 어떤가 한번 확인하러 갔었는데,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아무래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게 뭘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대구에 가서 머무르기로 결정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대구에 내려갔는데 그날 또 해필이면 비가 좀 내렸어요. 그런데 비 내리는 동대구역 앞에 넓은 대로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대구 시청으로 이렇게 가는데 가게들은 전부 다 철시를 하고 그야말로 잠자는 도시 이런 느낌이에요. 다른 나쁜 표현이 있지만 제가 그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대구에서 제가 한 3주 머무르면서 대구 시민들 또 만나기도 하고 이제 약국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참 대구 시민들이 대단하시다.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대구의 품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드렸었죠. 그런데 하루에 확진자가 수백 명씩 나오는데 대구에 병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병실을 구하는 일이 정말 큰 일이었죠. 심지어는 저 목포, 여수, 부산은 말할 것도 없고 충북, 충남 이런 데까지 다 확진자를 보냈고 심지어는 제 고향인 전라북도 진안의료원에도 대구에서 환자를 보냈어요. 이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서 대구 경북의 그런 병실의 부족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던 적이 있고요. 그때 119 소방대원들도 정말 고생 많이 했고 경찰들도 정말 고생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병실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했죠. 그게 효자 노릇을 했어요. 지금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마스크였어요. 이게 마스크가 갑자기 전 국민이 마스크를 써야 되니 그 마스크가 어디서 떨어집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증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죠. 그러다 결국은 마스크 오브제라는 걸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 오브제 이전에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이 뭐 100m, 200m 이렇게 늘어섰었는데 오브제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서로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긴 줄이 없어졌죠. 그것도 아주 묘수 중에 묘수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온라인 회의라든지 정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대구의 이제 이 의료계 관련 지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동산병원에서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정 총리 절대 서울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저 안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총리가 여기 있으면 대구를 봉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각이 없었죠. 이제 우리 K 방역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봉쇄하지 않고 개방된 상태에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 것이 K 방역의 아주 특장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개방성과 투명성과 민주성 이 세 가지가 K 방역의 기본 철학입니다. 봉쇄를 하지 않고 개방하면서 그것은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경도 우리는 봉쇄를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우리 경제가 개방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봉쇄를 하고는 살아남기 어렵죠.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성 그것은 그냥 탑다운 형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부터 또 그리고 좀 하급직 공무원들부터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확진자들 이 의료계 뭐 여러 의견들을 총합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사결정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그 투명성이죠. 투명성. 설령 확진자 숫자가 많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K-방역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그때 정립된 것이 이제 3T 전략입니다. 그게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 이게 3T 전략인데 이제 진단검사 테스트를 많이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 접촉자들을 추적을 그걸 트레이스죠. 트레이싱 하는 것. 추적을 잘 해가지고 트리트는 빨리 치료를 해드린 것. 요 3T 전략이 주요해서 K-방역이 세계인들로부터 명성을 얻었던 것인데 그래서 그때 그 대구 경북에서의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대구 경북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세계인들로부터도 찬사를 받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야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당했어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국의 바이오 헬스 산업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데도 크게 기여를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19가 대구 경북에 확산됨으로 해서 큰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역량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네. 국민들도 K-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마스크 오브제 도입과 그 생활치료센터 도입 말씀해 주셨는데요. 총리님께서 직접 이제 실질적으로 코로나 대응 대책에 의견도 내셨다고 이렇게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예, 모교대화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그 정책 간담회가 6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과 코로나 우울 극복 등 정말 다양한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리님, 모교대화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제가 확인하고 넘어갈 게 아까 제가 마스크 오브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마스크 오브제는 저작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제안해서 네, 직접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해서 그 마스크 오브제 시행이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요. 이 처음에 모교 대화를 시작할 때 무엇부터 시작할까? 사실은 그때는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어요. 그냥 사스나 메르스처럼 금방 이게 극복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극복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사실은 제1회 모교대화부터 6회 모교대화까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0개의 핵심 과제를 발굴해서 발표도 했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또 이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리니까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손실보상제,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 회복, 개혁, 이게 이제 이 릴리프, 또 리질리언스, 리폼,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K 회복의 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도 모교 대화를 통해서 진지하게 논의가 됐고 국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었다. 그래서 6번에 걸친 그 포스트 코로나 관련 모교 대화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네, 총리님께서 코로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정말 고민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님께서 20차 모교대화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심화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사회적 방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교대화가 그런 사회적 방역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그 모교대화를 진행하시면서 총리님께서 국민 여러분들께 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우리가 상생과 협력 그리고 서로 힘을 모으면 연대를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극복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읍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죠. 또 실질적으로 모교 대화를 통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가지고 있는 문제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코로나 블루라든지 또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좋은 답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힘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모교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하셨을 것 같습니다. 국무 2차장님, 그 모교 대화 최다 출연자이신데요. 그 모교 대화가 코로나19 대응에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지난 14차 원격 교육 관련 모교 대화 때 총리님께서 그 춘천 의하모 수해 현장을 급히 가시게 돼서 그 대신 진행을 맡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갑자기 모교 대화 진행을 맡게 돼서 좀 당황하지는 않으셨는지 좀 그때 에피소드도 함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작년 8월 초였습니다. 그 국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코로나도 그렇지만 우리 수해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고 또 장기간의 그 장마 호우가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서 사실 총리님께서도 거의 모든 수해 현장에다 직접 가시고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 모교 대화가 8월 초에 있었던 때가 이제 말씀대로 원격 교육에 대한 이제 그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춘천에 있는 의암호에서 그 좀 불행한 선박 사고가 나서 사실 저는 선박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인명 피해가 크고 이런 것까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죠. 이 모교대화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총리님께서는 아마 인명 피해에 관한 보고까지도 들으신 것 같고 그래서 모교대화를 포기를 하시고 그 사고 현장으로 직접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착해 보니까 총리님은 그쪽으로 바로 가셨고 오늘 진행은 제가 알아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때 뭐 행사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뭐 한 20분, 15분 전인데 그래서 좀 당황은 했지만 그래도 그날 나오신 전문가분들이 다 말씀도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끝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거는 그래도 총리님께서 그 춘천으로 가고 있는 차 속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사말을 직접 찍으셔가지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방송을 하다가 중간에 총리님 메시지가 왔습니다. 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대신 틀어드리고 시청자분들께도 양해도 구하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아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모교대화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뭐 총리님께서 많은 이제 모교대화의 성과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하나만 첨언을 하면 말씀대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주제를 여기서 다루었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우리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좀 엄청난 이제 국가적 재난이고 그 시기에 사실 뭘 어떻게 챙겨야 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뭘 준비해야 될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부분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아마 부족한 부분 또 놓치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이 모교 대화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이 또 많은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도 지적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 될지 잘 모를 때 모교 대화가 하나의 등대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부가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대의 역할을 했다라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있지 않아서 국민들께서 매우 우려가 크시고 총리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국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해주신다면 총리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어제 600명대 오늘은 딱 700명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걱정이 지금 크지요. 이거 어떻게든지 이제 극복해야 되고 또 4차 유행이 없이 집단 면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4차 유행의 초입에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백신도 들어왔고 치료제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높은 이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4차 유행 없이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죠. 어떻게든지 4월부터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시작해서 5월, 6월 해서 6월 말까지 1,2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치면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세 달 이게 정말 중요한데 여기를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잘 넘겨야 되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지금 경제가 지금 살아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난 5개월 동안 수출이 계속 성장을 했죠. 작년에도 괜찮았지만 금년도에 들어와서 투자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지만 소비도 신장이 되고 있어요. 작년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과 투자와 소비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IMF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래 우리 경제가 3.1%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최근에 아니야 3.6% 성장할 거야 이렇게 0.5%를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경제가 좀 좋아지려고 하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고 틀림없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면 이게 이 경제가 회복되는데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전부터 방역이 경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방역이 잘 되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지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잘 써주시고 손 소독도 잘 하시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백신 차례가 되면 꼭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금년 가을이 되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역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교대화는 코로나 대응뿐 아니라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즉 미래 대비를 위한 다양한 주제로도 개최되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기후 변화 대응 등의 주제로 경제, 사회적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놓고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됩니다. 의학이나 신약이나 바이오 쪽은 언제 따라잡을 수 있냐? 그 가장 중심에는 우수한 인재들이 있었더라. 많이들 더 걱정하세요. 환자의 위험을 담보로 하고 뭔가를 더 풀어주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 의학 학문 분야는요, 전 세계에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하고 이런 다른 분야는 안 나가거든요. 예, 일부는 원래 좀 점잖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수정을 하는 이러한 수준에서는 이미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정부 각 부처에서 기후 위기 현실을 인식하고 과감한 대응에 앞장서도록 해주세요. 왜 출산 파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안 하는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아닌 거예요. AI가 가질 수 있는 편향성이 한 23개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문화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편향성이 있고요. 근데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잘 수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차별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 중심으로 현재 그 환자의 상태 그리고 미래를 예측, 이 환자의 예후 이런 것들을 다 중심으로 고려해서 유연성이 발휘돼서 돼야 하는 거지.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축년 새해 첫 모교 대화에 참석해 주신 그 모국에서 사신 것보다 한국에서 사신 기간이 더 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뭐 한국 사람이시죠, 뭐. 제가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 친척들이나 그럼 연락할 때는 항상 부럽다고 해요. 안전하고 훌륭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너 옛날에 거기 가서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았다. 특히 저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딸들이 어머니 세대를 보고 나는 결혼을 안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런 일정 기간을 두고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구직 비자를 주는 게 정말 좋은 정책이다. 옛날에는 뭐가 좀 한국에서 아무래도 영어 강사가 많았다면 요새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예. 근데 그 표준말을 정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좀 더 행복한 그런 2021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시대에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해서는 모교대의 주제로 3차례나 다루었었는데요.
총리님 특히 인구 위기와 관련해서 모교대화를 통해 어떤 논의와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작년에 큰 일이 일어났죠. 대한민국에 그 출생하는 숫자보다 사망하시는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 얘기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원래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출생하는 숫자가 사망하는 숫자보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그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제는 진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모교대화에서 의논들을 하고 그게 상당 부분 정책으로 채택이 많이 됐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그런 대책으로. 그런데 특히 이제 금년도에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게 5년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사실은 이 법을 제가 국회에서 만들었어요.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2006년부터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이제 금년이 이제 4차 계획을 만드는 그런 때였는데 이때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 제안되고 논의된 내용들이 이 기본계획에 많이 포함이 됐죠.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생 사회를 좀 더 이 해결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모교대화에서 제시됐던 의견들이 다수 좀 반영이 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그 산소 중립 실현 방안과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었는데요. 국무 2차장님 그 녹색 성장 지원 단장이시기도 하시죠. 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모교대에서 논의된 사항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된다, 그 정책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잘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작년도 같으면 지금 사실 현재 전 세계가 하고 있는 노력보다 우리가 기후 위기에 좀 더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 노력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작년 말까지를 시한으로 해서 각국이 좀 더 장기적으로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노력, 목표치 이거에 대해서 제시를 이제 해달라는 LEDS라고 이제 합니다만은 이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으로 노력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논의하고 정하는 이제 그 토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저희 모교대화에서도 작년 9월경에 이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댓글로서 총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정부가 보다 좀 강력하게 기후 위기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아까 그 댓글이 있었는데 그런 취지에서 사실 그 다음 달에 아마도 저희 정부가 지금 탄소 중립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9월 달에 모교 대화가 있었고 그 다음 달인 10월 달에 대통령님께서 그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간다라는 탄소 중립 선언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제가 공식화해서 연말에는 유엔에도 우리의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그 계획 의지를 이제 전달을 했고 현재 법을 국회에서 이제 만드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강한 추진 체계로서 탄소 중립 위원회를 정부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만들어서 총리님하고 이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모셔서 출범을 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각계의 이제 부문별로 이제 전문가분들 또 시민 또 학계 언론인 종교계 다 함께 하시는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2050년까지 우리가 완수해야 될 장기 계획을 또 각 그 세부적인 과제들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이런 추진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모교대화에서 제시해 주신 거를 이제 저희가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되겠고요. 또 다른 사례로서
지금 위원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다 일반 국민들도 많은 정책 과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또 이거를 끌어나갈 수 있도록 수용성을 높여달라 이런 제안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 탄소중립위원회와 함께 또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 참여단을 최대한 많은 수를 구성을 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제안하고 또 같이 논의하고 정부의 논의에 대해서 또 이 모교 대화의 연장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소통의 채널을 저희가 만들어서 앞으로 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저희 국무조정실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안심하실 수 있도록 잘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교 대화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실현됨으로써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교 대화 하면 소통이죠. 먼저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강한 세균, 좋은 세균 정세균입니다.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든 프리랜서 분들이 느끼고 있는 힘든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 번도 내 세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50이 넘으면 떨릴 일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오늘 떨릴 것 같아서 청심환도 먹었는데 굉장히 떨립니다 지금. 위기감도 갖게 되고 또 소비가 급작스럽게 위축도 되고 매출이 한 50% 감소되다가 또 많은 업종들은 아예 이제 문을 닫게 되니까 이제 가서 대출 상의를 하면은요 10원이라도 늘었으면 돈을 해주는데 주는 데는 안 해줍니다. 특히 코로나 관련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균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주시면 네. 참 난감했을 텐데 많은 시청자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농촌의 농사일이 3대적 업종에 딱 속하는 거고 사실 농민 입장에서 보면 노동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맞닥뜨려지면서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도 많은 온도도 재고 이름도 적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들어와서 지금 아크릴 가림막도 있고 정말 철저하게 지키면서 들어왔습니다. 공연장에도 지금 역시 정말 엄청나게 철저히 지켜서 관객분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이 가림막으로 전석을 채우는 거죠.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는 궁금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응답한다. 응답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브리핑 제도나 정보 공개 등 제도와 체계의 방식으로 시스템화한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먹방이라는 게 유행을 해서 취미로 이제 먹방을 시청을 하다가 먹는 게 저보다 잘 못 먹고 별로 이렇게 시원찮게 먹는 것 같아서 내가 먹으면은 좀 더 대리만족을 더 줄 수 있겠다. 후원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 선생님과 또 보호 종료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인터뷰를 진행해 봤었는데요. 핵심 키워드가 자립이더라고요. 결국 자립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여러분 장시간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교 대화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분들과 대화를 진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대별, 계층별, 그리고 직능별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갔습니다. 총리님, 소통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모교 대화를 꽂는다면 언제일까요? 예, 아무래도 청년들하고 2번이나 소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소통 능력이 대단합니다. 옛날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약간 좀 수줍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활발하게 제 의견을 전달을 못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은 완전 프로예요. 예, 청년들하고 소통이 참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계하고 대화도 했고요. 또 크리에이터들하고 대화도 했는데 그때도 아주 격이 없이 꼭 필요한 말씀, 그래서 예술계에 도움이 되는 일도 좀 할 수 있었고 또 크리에이터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에 없던 새로운 대화 모델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들하고 대화도 참 좋았어요. 네.
특히 또 청년과의 대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청년들이 일자리나 주거 등 많은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려움들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무 2차장님께서는 그 청년정책 추진단장으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자리를 좀 겸임하고 계신데 그 모교대화에서 2차례를 걸쳐서 청년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좀 나왔던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시는데 매우 심려를 기울이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어떤 논의와 성과가 있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작년에 청년 기본법이 이제 국회에 통과가 돼가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참 과거 세대에 비해서 많은 고민과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려움이 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다 정부에서 그 부분에 좀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청년 세대가 미래에 대한 좀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제 법이 이제 생기고 저희 총리님께서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가장 중심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취지에서 작년 6월달에 이제 그 2030 각계 이제 청년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새로 이제 사회에 진출한 청년도 있고 청년 농으로서 농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지방에 가 계신 분도 계셨고 그 아직은 이제 취업을 못해서 이제 취준생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새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청년 국회의원분도 한 3분 그때 오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 취업 준비라든지 결혼 문제 또 주거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 반환해달라 뭐 이런 이제 그 논의를 대표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던 이제 그 대학생분도 이 자리에 그때 함께 계셔서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짧게 보면은 그때 그런 논의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대학교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이라고 작년에 그 이후에 이제 진행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좀 어려운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특별 장학금 형태로 학생들에게 좀 더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과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작년에 청년 정책 기본 계획 5개년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지 그 계획을 만들었었는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계신 20분의 민간위원들, 민간 청년위원분들이 직접 그 의제를 뽑고 그거를 정부의 해당 부서와 논의하면서 발전시킨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 보통 이런 계획들은 정부가 이렇게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고 심의를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모교대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좋은 의견도 나오고 또 이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야 나중에 진짜 그 탁상공론이 아닌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 되겠다 해서 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교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잘 좋은 계획이 나오게 됐고 총리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직접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얼마 전에 금년도의 실행 계획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성과를 지금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리님, 그 소상공인, 농업인, 또 예술계 등 다양한 직능 대표들과도 만나서 애로사항 해소의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요? 예, 그 제법 성과가 있었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즉각적으로 도움을 드린 경우도 있어요. 그 소상공인들이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금융과 관련해가지고 금융 조건도 개선하고 또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규모도 늘렸고요. 또 작년도 추석 때 그리고 금년도 설 명절 때는 이 농업인들 축산인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농수축산물 이 선물 상한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올리기도 했고요. 또
이제 예술인들의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공연장 좌석의 거리두기 개편, 또 예술인들 고용보험 적용 이런 것도 했고요. 또 이제 스포츠 쪽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 경기장에 참석 인원을 늘리는 일도 했고요. 또 공항 사실은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제일 피해를 본 게 항공업계나 여행업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항의 면세점 이런 데도 굉장히 피해가 컸죠. 그래서 이제 공항 시설 이용료 이런 것들을 이 감면해주는 항공업계나 그래서 여행업계에게 도움이 된 일 등 사실은 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린 일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목요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도 보람이죠. 뭐. 네, 진짜 목요 대화를 통해서 정말 즉각적인 좀 해결을 받으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총리님께서 그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 대표와 같이 경제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 우리 경제 성장의 원천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그 재벌 대기업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많죠. 그리고 대기업들도 성장에 견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중소 중견기업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제가 경제 성장의 원천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이게 분수처럼 위로 올라가서 넓게 퍼져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분수경제론이거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항아리 경제, 이제 중견기업을 키워야 된다. 이 사람도 이 허리가 튼튼해야 힘이 나는데 경제 구조도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그런 상태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리병처럼 이렇게 소수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적고 중소기업만 숫자는 많은데 실제로 거기서 큰 이 소득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호리병 모양인데 이걸 항아리처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중견기업이 그 숫자도 늘어나고 중견기업의 역량도 커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수경제론 또 항아리형 산업구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그 주장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질 좋은 성장을 해야 된다. 우리가 분배를 하려면 성장을 해야 나눌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질 좋은 성장으로 가자는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첫째는 이제 고용 있는 성장. 성장을 하는데 고용이 없으면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둘째는 균형 있는 성장. 양극화가 심화된 그런 성장은 안 되고 이 상생하고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는 이제 혁신주도의 성장. 성장을 하는데 인건비 이런 거 줄여가지고 성장해서는 의미가 없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그래서 부가가치가 충분한 그런 혁신주도의 성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질 좋은 성장론이에요. 이제 이 고용 있는 성장, 균형 있는 성장, 혁신주도의 성장. 뭐 이렇게 분수경제나 항아리형 경제 또 혁신 질 좋은 성장 이런 주장들을 제가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경제가 상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원래 총리님께서 경제 전문가이신데요. 뭐 분수 경제, 항아리 경제 같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극복되어서 우리 사회가 허리가 튼튼한 경제 구조로 갖춰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총리님 20차 목요대화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균 기억하시죠? 예. 네, 당시 2,700여 개 어마어마한 양의 질문이 접수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중 분야별로 질문 영상을 상영하고 총리님께서도 직접 답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으셨다면 무엇인지요? 예, 제 이름이 세균 아닙니까? 네. 세균은 이제 세균 박테리아도 될 수가 있고 한자로 쓰면 세상 세자 고를 균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고른다는 것이죠.
사실은 제 이름도 그렇지만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세상을 고르게 한다는 게. 그런데 그때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당신 이름이 세균아이냐. 그러니까 세상이 좀 균형 잡히고 균등하게 좀 만드는 데 기여를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시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세상이 좀 균등하게 고르게 잘 발전하고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였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해요. 이 균형이 잡힌 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할 겁니다. 네, 총리님 성함의 의미처럼 우리 사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총리님께서 지난 2월 25일부터 매주 총리실 출입 기자들과 또 모든 부처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개 브리핑을 갖고 계십니다. 총리가 공개적으로 정례 브리핑을 갖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언론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논의한 제35차 모교대화에서 미국, 영국과 같이 대언론 브리핑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즉각 수용하신 결과라고 보입니다. 총리님 사전 질문지도 없이 브리핑 현장에서 즉답을 하시는데요. 인터넷 생중계로 매주 브리핑 하시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신지 어떠신가요? 예, 부담이 좀 되죠. 그러니까 과욕을 부리지 않으면 되고요. 또 그야말로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괜찮아요. 이제 너무 잘하려고 또 뭔가를 포장해가지고 점수를 따려고 그런 것보다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직하면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국민들께 잘 말씀드림으로 해서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정책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쉽지 않은 시도이지만 그 당시에 제가 언론인들하고 모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한다. 그리고 사실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시도를 해왔죠.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정치를 하면서 진실되게 제대로 소통하는 것, 또 그것은 국민들과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언론이 교량 역할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브리핑이 끝나면 등에 땀이 흐른다는 총리님 SNS도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현장에서의 긴장감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1년간의 모교대화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서 총리님과 국무 2차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모교대화 1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모교대화에 참석하셨던 분들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벌써 모교대화를 시작한 지 1년 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보다 이렇게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또 개방된 태도로 남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리고 미래를 향해 가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모교대화뿐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늘 대화하고 경청하고 토론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모교대화가 1년이나 됐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양한 주제로 모교대화를 진행하셨는데 앞으로도 기후나 이런 신종감염병에 대한 위기, 불평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모교대화 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교대화 1주년 맞이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재생의료 분야에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정부 부처가 정책 반영하고자 노력한다는 소식을 듣고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님의 이 모교대화가 벌써 1주년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간 참 많은 일 하셨네요. 무엇보다 저희는 그때 미래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어떤 정책들이 좀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통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여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수많은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총리님의 모습과 그 자리를 준비한 모든 분들의 환대였습니다. 이 자리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에 실질적 희망을 느끼고요.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의 인권과 교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주년 축하드립니다. 모교대화가 벌써 1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네요. 그 1년 동안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훌륭한 정책으로 펼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원격 수업이란 주제로 모교대화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현장의 노고와 또 필요성,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훌륭한 정책으로 펼쳐주셔서 2021년은 보다 나은 원격 수업의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는 모교대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교대화가 벌써 1주년을 맞이한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저는 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석자분들 말씀처럼 모교대화가 우리 사회의 소통과 협치의 기반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모교대 성과와 여러 에피소드를 총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간 모교대화를 진행하시면서 총리님 혹시 아쉬웠던 점은 없으셨는지? 물론 있었죠. 예, 그런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주 좋은 메시지를 정말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지금 들으면서 그래도 모교대화가 의미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데요. 지금 댓글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또 다음 주부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장에 참석 인원이 확대돼야 되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어요. 아마 지금 결혼을 앞둔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됐죠. 그러면서 결혼식장의 인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불편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빨리 좀 완화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확진자 숫자가 막 700명까지 나와가지고 이거 거꾸로 가야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들의 말씀 잘 참작하고 또 방역 상황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의 피로도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은 이제 상황이 좀 마땅치가 않아서 걱정이죠. 숫자가 좀 줄어들면 이런 시청자의 요청을 수용하기가 쉬울 텐데 하여튼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목요 대화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죠. 원래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들 이런 것들을 목요 대화에 그대로 끌고 와서 목요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갈등 사안을 좀 해소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여야 정치권하고도 좀 목요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또 그 지방 정부하고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노사정 대화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정치가 이렇게 여야 정치인들이 목요 대화에 와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이걸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다른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지방 정부와의 대화라든지 또 노사정 대화를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그 불발이 됐거든요. 사인할 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고 또 갈등 사안도 대화하고 소통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잘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네. 그 목요 대화와 같은 소통의 장이 사회 곳곳에서 더 활성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진행하는 동안 좀 댓글이 많이 달려서요. 몇 가지 댓글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난리 났선님께서 매해가 정말 유익하고 필요했던 대화들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HCI님께서 오늘 마지막이라니까 뭔가 뭉클해요. 눈물 나와요. 이런 아쉬움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HEOTV님께서는 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국민 안위 걱정하시는 모습에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목요 대화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국무 이차장님 그동안 목요 대화에 꾸준히 참석해 오시면서 총리님을 보좌 해 주셨었는데요. 그간의 소회를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목요 대화에 제가 참석을 하면서 또 오늘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 또 축하 영상 이렇게 보면서 진솔한 대화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총리님께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또 어떤 시나리오나 사전 이런 내용 없이 이렇게 대화를 장시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통상 생각하는 의전 차원에서는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제가 처음에 이 목요 대화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가 몇 번이나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무려 1년 내내 40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보고 그리고 그 대화에서 논의된 여러 내용들이 또 정책으로 발전이 되고 아까 축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정책들은 또 그 더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할까요?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1년 동안 많이 느끼면서 총리께서 참 용감한 시도를 하셨고 또 그 성과가 크다. 정부에서도 저 자신도 좀 더 이런 형태의 이제 대화 또 소통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정부 전체가 각 부처에서도 이와 같은 좀 소통 채널을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국민들이 필요한 그 이슈들이 정책으로 발전되고 하는 이런 좀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총리님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함께해 주신 전문가분들 또 댓글 달아주시면서 격려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무 이차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총리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니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보이고 기대되는 점도 보였습니다. 지나온 길에 답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마주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모교 대화 속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는 그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 따뜻한 봄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모교 대화에서 나누었던 희망을 가지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출구는 또 다른 곳으로 향하는 입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교 대화가 마무리되어도 정부와 국민의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280여 분이 출연을 해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지금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출연자와 시청자들이 계셨기에 모교 대화가 의미가 있었고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승욱 차장님 또 이신혜 행정관님 모교 대화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사실은 거의 저희 총리실에 여러분들이 이 모교 대화 팀이 이렇게 또 수고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 팀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KTV의 성경환 사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모교 대화가 오늘까지 잘 진행될 수 있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의 발전 그리고 KTV의 발전도 기원하고 또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리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격려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교 대화 1년 국민 여러분께 좀 더 가까이 좀 더 진솔하게 다가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1차 모교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